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전산망 복구율 10%대 완전 복구까지 최소 한 달 4주는 걸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이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2주가 더 늘어서 한 달이 지금 된 상황인 거죠. 물론 한 달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한 달 동안 지금 복구율 10%대인데 남은 90%다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다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약간 수습을 해가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대체 왜 불이 났느냐. 이 남은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에 불똥이 튀었고 여기에서 발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건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인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더니 2시간 42분 뒤에 차단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똥이 튀긴 튀었는데 전원을 다 껐는데 불똥이 튀었어요? 라는 얘기였었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새로운 소식이에요. 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29일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의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 2분에야 차단이 됐다라는 거죠. 출동해서 봤더니 불이 더 크게 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인명피해 없는지 사람부터 찾다가 재봐라 불이 다시 더 커지고 난 다음에 아이쿠 싶어서 전원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각종 이 배터리가 잔뜩 모여 있었던 그 상황에서 불이 더 크게 나지 않은 게 기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진실이 뭔지 경찰이 지금 CCTV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심제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 위에 하나 더 놓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3심 판결 불복돼 헌재까지 갈 수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이 거여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되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언행 유의하라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언행에 유의하세요라고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홈페이지에도 띄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임 지검장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어떤 비판한 이런 목소리를 쭉 지금 내왔었는데 지검장 자리에 오른 뒤에 좀 비판이 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까지 좀 향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면 그동안 쭉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경고를 한 건지 그리고 경고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지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시바 오늘 부산에서 정상회담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 다음 달에 사실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앞두고 이번에 답방이다. 우리 먼저 일본 갔었죠.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먼저 들렸다 갔었죠. 근데 우리가 일본 간 대신 이번에 또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 우리나라를 답방을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 셔틀 외교가 복원 그리고 정착됐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또 설명을 했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종이에 적힌 얘기예요. 뭔지 볼까요? 착불 소포, 안심 소포, 신선식품 이거 다 접수 중지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별표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의 모습이냐? 네, 지금 현재 이 우체국, 이 중구 우체국의 모습입니다. 우체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융은 복구가 됐는데 택배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추석 물량 상당히 지금 많을 텐데 지금 택배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좀 재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착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뭔가 이
가서 현장에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데이터가 남고 오가고 하는 부분이 분명 필요한 이런 부분들 착불 안 되고요. 보험 들어야 되는 귀중품들, 안심소포, 요것도 안 되고 신선식품 얼마나 배송이 지연될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선식품도 요것도 안 됩니다. 요거 다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우체국 해외 배송 EMS도 더불어서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최소 4주다라고 했는데 4주 안에는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눈길 가는 기사에 있어서 오늘 하나 더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의 사생활 왜 봐야 되나? 라는 원성에 베끼든 카톡, 친구 목록 되돌린다. 요즘에 많은 분들, 뭐야 이게? 카톡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카톡이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처럼 나는 누구 사이트에 들어간 게 아닌데 사진이 큼직큼직하게 인스타그램처럼 막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친구 목록이 리스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야 싶으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뀐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복, 원래대로 친구 목록이 뜨는 걸로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해보고 아니면 빨리 원상 복구하는 것도 용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약간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보겠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맹탕 청문회 될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인데 조 대법원장은 오늘 불출석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이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네, 판사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밥 안 먹습니까? 무오류의 신입니까? 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요지는 이런 거죠, 김대식 의원님. 아니 본인 청문회에 본인이 왜 안 나오냐? 본인이 신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법정에서 못 이긴 싸움을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이제 정치 재판소로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아니 본인이 아니겠다는데 그리고 역대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저 박정희 정부 때 한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상 87 헌법 이후에는 대법원장이 이 사법을 독립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정치 재판소 격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준택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네. 저는 뭐 법에 대해서 문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희대 없는 뭐 청문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법사위 이 청문회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까 우리 민생을 챙기고 또 추석에 밥상에 물가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추석에 밥상에 대화의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뭐 법의 문외한이지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식견과 경륜을 보고 저희도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이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정치 재판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박균택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해야 할 청문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과거 어떤 그 대선 정적 죽이기 조봉암 사형 판결을 대법원이 1950년도에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사법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때도 대법원이 재판하는데 3개월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야당의 대표를 어떤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만들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그 기록을 이틀 만에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기록도 안 보고 통밥 재판을 한 것이죠. 이게 과연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겁니까? 우리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진상을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민주당한테 불리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이런 그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봉암,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거기에 약간 비유를 해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러서 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나 안 나갈 거예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나 못 나가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의견서가 뭔지를 좀 같이 짚어볼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그리고 합의 과정은 비공개돼야 된다는 이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1항 2조 등등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법 조항을 조목조목 좀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박균택 의원님. 이거를 지금 보면 내가 나가면 헌법에도 반하고요. 법원조직법에도 반하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법에도 반하는 겁니다. 국회법도 반하고 뭐 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인권과 정의 또는 재판의 공정성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사법 독립 자체가 하나의 지고지순한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정치에 뛰어들어 놓고 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해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선정하겠다라고 정치에 뛰어든 판결을 해놓고 이제는 사법의 독립을 이유로 어떤 국회 어떤 조치에 입법부 결정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사법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지금 말씀은 본인이 먼저 정치에 뛰어들어와 놓고서 이제 와서 법을 방패로 삼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저는 이거 역으로 역추를 해보면은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왜? 그때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고 거기서 자판을 했으면은 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누차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는 네. 저는 이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나는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진보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대선급으로 올려놓는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 예, 그리고 파출소든 경찰서든 그 결국 목표는 네. 조희대 길들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판을 하지 왜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고법으로 내보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국정감사도 어떻게 보면 청문회도 결국 사법부에 굴복 강요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민주당의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예. 네. 결국 이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흔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오히려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그 초반부터 글쎄 불러도 안 나올 텐데라는 얘기가 있었죠. 왜? 5월에도 불렀지만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나오고 안 나오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국민들이 예. 비등, 이게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인격전에 이르면 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네, 박균택 의원님. 오늘 오후에 잠시 뒤에 또 이제 청문회에 직접 나가실 텐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처벌 받는 겁니까? 오늘 안 나오면 5월 14일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안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고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로 간다. 그럼 이건요. 아까 그 탄핵 마일리지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간다라고 이성윤 의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탄핵 마일리지는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고 네. 전체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뭐 자료를 정리해 둔 바는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혹이 쌓여가고 네. 본인이 그걸 해소를 못하고 이런 그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본인이 뒤에 숨는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의 그 분노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런 뭐 강력한 조치 이것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탄핵 마일리지라는 게 한 번에 몇 점씩 쌓이는 건지 몇 점이 되면 또 탄핵인 건지는 알 수 없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김대식 의원님 탄핵 마일리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게 탄핵 마일리지. 그러면은 현재 이 각본을 써놓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간다는 과정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판결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탄핵하고 또 이런 또 출석을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안 나오면 또 탄핵에도 마일리지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권 분립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야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뭐 마일리 싸우고 안 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이 탄핵 마일리지라는 말 자체가 협박 아닌 협박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우려를 또 하고 있다. 아니다. 국민들의 임계치가 사실 탄핵 마일리지와 같은 거다. 국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탄핵 마일리지 아니겠느냐. 두 분의 좀 국민 눈높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비슷한 내용을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사인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조 없는 조청문회 강행, 야 마녀 사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의 얘기는 아니 지금 이 조희대 한독수 회동서를 이 제보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의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직접 조 대법원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마녀 사냥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박경택 의원님. 국회의원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법원에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입법권 침해라고 안 합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적인 우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가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걸 오는 것을 사법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 저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의 어떤 독립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규정마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뭐 대법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만약에 죄를 져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입법권 침해입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아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인 해동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최초에 제보한 유튜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먼저 불러서 사실이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먼저 묻고 그러면은 그게 합당하다 이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불러야죠. 불러서 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좀 만약에 사인 해동했다면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것이 선후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길들이기 위한 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차라리 그 유튜브 방송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후닥닥 해치우려고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선호가 좀 바뀌었다. 일단 처음에 그 회동서를 회동서를 처음에 얘기한 그 뭐 유튜브 방송 관련자나 이런 사람들 먼저 불러서 그 얘기 자체에 대한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냥 무작정 조 대법원장부터 부르고 보는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호떡집에 불났냐라는 박 의원님. 예. 그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대화한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만남과 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만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혹을 판사가 제기하고 저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오는 해명이 뭐냐? 그 기간 동안에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왜 그 의혹을 해소를 못합니까? 나는 한덕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냐 말이죠. 항상 남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 살았던 그 법관들이 그 의혹 하나를 해소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국회로서는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안 부르냐 뭐 이런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거다라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있을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안 나오죠. 조 대법원장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9명의 대법관들이 다 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증인.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저희가 지금 수십 번 얘기를 했죠. 여기에 주기현 판사도 안 나오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안 나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오경미, 이응우, 이승현 등등등해서 대법관 5명도 다 안 나오고 법관 9명이 다 오늘 증인으로 불렀지만 다 불출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박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없고 법관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 왜 하지?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 안 한다고 재판을 취소하는 법 없습니다. 연기를 할 망정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그 증인들이 거부한다고 이 국회 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참고인들을 중심으로 네. 이 의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부각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번에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대안을 찾아서라도 저는 끝까지 국민이 원하는 의혹 해소 이걸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 지금 죄인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을 뭐 진행을 안 하는 거냐라는 지금 피고인이 출석 안 한다고 이 재판 진행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법관이고 재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국회는 실질적인 목적이 조의대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법관 9분이 전부 불출석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것을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말대로 마일리지 싸는 거예요. 마일리지 싸면서 이 역사에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9명의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송부를 하고 다음 날짜로 기일을 정하겠다 하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간사도 안 뽑아주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뽑겠다는 간사도 안 뽑아주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힘들어요라고 약간 불만을 지금 좀 토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굳이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판사 9명 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오늘 청문회 여는 거 결국 탄핵 마일리지를 오늘 또 차곡차곡 쌓아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청문회는 청문회고요. 사실 진짜는 청문회가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법원 국감 청문회 대신할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법원 국감이 다음 달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13일 하루였어요. 그런데 13일에 더해서 15일도 하루 더 추가해서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박균택 의원님. 그럼 다음 달 대법원 국감은 조의대 청문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다고 했었을 때 질문할 기회가 또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날 그 국감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행상 대법원장은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쵸. 중간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네. 그 관행을 이번에는 깰 수밖에 없고 아하. 제자리에 앉아서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네.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마 많이 이 국감을 잘 알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법원 국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법원장은 처음에 좀 인사하고 끝날 때 하고 보통은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당사자 앉혀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왜? 오늘 안 나오면 물어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박지원 의원 똑같이 법사위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리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동적으로 채택이 돼요. 예. 그건 인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국정감사 받아야죠. 이번에 진짜 파출소 피하려다가
대법원장은 경찰서 만난다. 하루 종일 국정감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다. 한번 국감 받아보시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이게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우리 입법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또 못한 점은 또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포인트 저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포인트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측면이 물론 잘잘못이 있고 이러면은 국정감사에서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경제 어렵지요. 지금 물가 그렇죠. 지금 국제 정세 그렇죠. 한미 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좀 통 크게 좀 민주당이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수 야당이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면 민심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잖아. 오만한 이게 이 토끼를 네. 자만에 빠진 토끼를 꾸준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민심을 먼저 좀 챙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균택 의원님. 지금 오만한 토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민심이 지금 흉흉하다. 토끼 지금 이렇게 계속 오만하면 거북이한테 따라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토끼라고 호칭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잠자는 토끼가 아니고 열심히 뛰는 토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보,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안보, 민생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밝혀야 할 건 밝히고 계획할 것은 계획하고 넘어가야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민생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만한 토끼라고 하지만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뛰는 토끼예요. 라고 또 반박을 지금 하셨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국민들이 열심히 뛰는지 오만한 건지 이 여부를 좀 잘 또 보고 있을 거다. 거북이는 또 잘 오고 있는 거냐라는 여부도 같이 아마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 뭐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아까 일면하면서 말씀드렸죠.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3심제인데 대법원이 끝인데 대법원 판단을 받고도 억울하면 한 번 더 헌재에 가서 이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다. 요런 이 취지를 지금 현재 박 의원님, 민주당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헌재는 일부 찬성하고 대법원에서는 반대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어떤 대법원은 항상 법관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고 헌재는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헌재를 좀 더 우위에 두고 헌재가 그 어떤 법원의 폐쇄적인 태도를 좀 뭔가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확정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문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좀 뭔가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형성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원 오브 댐이고 고민 중인 것이 지금 성안이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전혀 또 얘기가 안 나온 부분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게 성안이 돼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실제 4심제가 당 공식 입장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3심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4심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또 뭐 대법원 증원, 이건 뭐 37년 동안 논란이 됐던 뭐 이른바 재판 소원제 도입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도대체 오늘 법이 내일 또 되고, 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회의장이 했다가 내일은 또 이제 법사위원장 했다가 네. 또 모레는 아마 우리 박균택 의원의 법이 또 나올지 나는 그게 상당히 이런 그 상상력을 풍부해가면서 가니까 이거를 조금 한번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좀 한 템포 좀 쉬어보세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정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민생을 먼저 봐야 돼요.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네. 박균택 의원님. 예, 저는 뭐 김대식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만은 두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는 과거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동의를 했던 주제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 재판을 안 하고 뭐 파기 환송만 했던 것이 봐준 것처럼 말씀하지만,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대법관들이 이것까지는 차마 동의를 못하겠다, 관행이 없는 일 이것까지는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확인이 됐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파기 자판으로 아예 그냥 유죄를 하려고 했었는데 파기 환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히려 더 이 조 대법원장의 생각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본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지금 2시로 예정이 돼 있죠.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사 현통입니다. 만사 형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감 회피용 이채근 김현지 돌연 보직 변경입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죠. 저희도 종종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성남시 그때부터 쭉 최측근으로 있었던 바로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돌연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서면을 통해서 직접 인사안을 발표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했느냐, 저희 그 준비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화살표가 너무 많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디로 갔느냐? 제1부속실장으로 갑니다. 그럼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어디로 가느냐? 대변인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총무비서관은 누가 하느냐?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화살표를 쭉 따라오면 총무비서관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공석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3개월 좀 넘었거든요. 제2부속실장 자리를 비워두면서까지 빨리 이렇게 좀 급하게 인사를 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총무비서관 자리를 김현지 비서관이 원래는 한시적으로 맡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자리에 맡겨놓긴 했고요. 네. 이게 한시적이라고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번 인사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상 운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조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김현지 비서관이 누구지?
정말로 이 실세인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던 차에 네. 이거를 증인이 채택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조치를 해버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러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운영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사이동을 했다면 굳이 이게 만사현통이라는 이런 별칭이 계속해서 붙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뭐 국감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이 뭐 야당 의원들이 질의할 거 아니에요. 뭐 인사에 개입했냐, 뭐 실세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루를 온전히 국민들 앞에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나서 국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있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인사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은 원래 처음부터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에 잠깐 임시로 좀 있다가 곧 바뀔 예정이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김현지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특징이 이겁니다. 아까 저희 그 인사 변경, 인사 이동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김현지, 김남준, 윤기천 이 세 사람이 서로 좀 한 템포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씩 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약간 돌려막기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 그 성남 경기 라인으로 지금 이 지목이 되죠. 같이 볼까요? 네.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이죠. 김현지 부속실장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 했었고요. 그리고 이 국회로 들어오고 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난 다음에 의원실 보좌관을 했었고 윤기천 이제 총무비서관, 네. 성남시 때부터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같이 성남에서부터 같이 왔었고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시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당대표 당에서도 지금 계속 쭉 같이 온 그런 인사들이라는 거는 뭐 그밖에 뭐 김용채, 권순정, 김상호 등등이 이번에 인사에 뭐 같이 섞이긴 했는데 사실 포인트는 여기 위에 3명인 거죠. 네. 성남 경기 라인에서도 이 세 사람 여기가 유독 최측근들이 서로 약간 자리를 바꿔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직접 또 부속실 근무도 또 해보셨고 하는데 이번 인사이동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끝까지 민주당이 바람막이 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돌려막기식 인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수많은 비서관이 있지만 1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그리고 2부속실장, 대변인, 비서관 자리 중에서도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직제에 보면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인사, 정책, 정무 모든 보고서가 다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입 역할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서관 자리 중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들을 또다시 돌려막기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기존에 하던 일 이상으로 이제는 더 막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바람막이, 그냥 돌려막기 인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역대 14대 대통령, 14대 국회 이후로 총무비서관이 출석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애초에 그냥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네.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았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논란을 부르지 않았을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말 김현지 비서관이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출석하지 않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민주당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낸 거 아니겠느냐. 바람막이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뭐 약간 원래부터 처음부터 임시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제1부속실장으로 그냥 가면 됐는데 왜 처음엔 굳이 총무비서관을 하고 3개월 뒤에 부속실장으로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같이 일하면서 쭉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시작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살림을 도맡아서 할 네. 믿을 만한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밖에 없지 않았냐는 점은 명백히 그런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마치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야 될 인사를 지금 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한 거 아니야? 라고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정감사를 받고 10월 중순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운영위가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부속실장을 공석을 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모양새도 챙길 수 있어서 이득이 되는 인사였을 텐데 이게 조금은 설익은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게 좀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3개월 동안 기틀을 좀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속실장 자리로 좀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인데 하지만 타이밍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부속실장이라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 부속실장이 나온 전례가 기억나시나요?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창근 위원님. 지금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도 얘기한 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을 또 부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은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부속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응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과거의 전례를 예를 들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진행이 되더라도 대통령실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는 대통령의 일정, 공개 일정이든 비공개 일정이든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속실장은 사실 비서실장과의 별개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빠질 수도 없는 자리도 맞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네. 더더욱이 부속실장 핑계로 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정말 일거에 해소하고 이번 인사도 정말 바람막이가 아니다. 이렇게 떳떳하려면은 나오는 것도 정상인데 저는 나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네. 본인이 정말 뭐 바람막이가 아니다. 난 떳떳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나올 법도 하지만 내 추측으로는 안 나올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당사자 의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이측근 김현지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국회 결정 따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발탁으로 연쇄 이동이 됐는데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좀 무관하다.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 상관없이 출석 여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국회 출석 여부는 그냥 국회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하라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좀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네. 서영주 대변인님. 질문이 갈 거 지금 예비를 지금 이미 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그러면 나오겠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국회 결정으로면 민주당에서 오케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국회 결정이라는 것들은 네. 정해진 절차에 따르겠다,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본인 의사가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총무비서관을 놓고 야당에서 총무비서관의 일적인 거 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쟁의 소지가 이미 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운영이면 운영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될 것인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거 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뭐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김현지 총무비서관께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출석해서 그런 분란을 우리가 용인해 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그 절차에 따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출석 여부를 놓고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 팩트로서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는 아니다. 나올 수 있다. 떳떳하다라는 걸 밝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역대 부속실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자처해서 나간다고 할 필요까지는 또 있겠느냐라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정해지면 나간다라고 한 걸로 우리 입장을 다 피력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발탁으로 인해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 얘기인즉슨 이번 인사의 주인공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이동입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경향신문 오면 같이 볼까요? 네. 대통령 의중 반영 부족 판단에 성남라인 대통령실 전면 배치. 네. 대통령의 의중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성남라인을 지금 쫙 전면으로 좀 뽑아 올렸다라는 얘기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좀 해온 면이 있다.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거다. 의중을 잘 아는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올리다 보니까 빈자리를 채우고 하다 보니까 연쇄 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런 설명인데 김남준 실장은 사실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잘 몰랐는데 김남준 실장은 사실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좀 만나보실까요? 지사의 기자회견문을 대신해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사실 지금 모습은 경기도 언론비서관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지금 이력을 좀 보면은요. 성남에서 방송기자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경기도 언론 비서관 역할을 했고 캠프 대변인 그리고 쭉 정무조정 부실장까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온 성남 경기 라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창근 위원님. 주인공은 김현지가 아니라 사실 김남준이에요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종의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대변인 발탁이 정말 주요 이유였다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왜 1부속실장으로 보냅니까? 1부속실장과 2부속실장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2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네. 때로는 서로 업무 교류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역할을 분담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다면 윤기천 전 2부속실장이 1부속실장으로 가도 되는 거죠. 오히려 업무에 더 익숙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김남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인사의 배경을 거울을 씌우고 있지만 결국은 김현지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아무리 핑계를 대도 빛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바람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옆으로 한 칸씩 옮긴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김남준 이 대변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윤기천 이 대변인 제1부속실장 가는데 굳이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게 또 맞는 거냐. 좀 봐도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서영주 대변인님.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뭐 지방선거 혹은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뭐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거는 같아요. 그리고 김남준 지금 신임 대변인 자체가 대변인 역할도 오래 했고 나름대로 평판도 좋아서 대변인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인사이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1부속실장 그다음에 2부속실장 전체 총무비서관의 이런 전체적인 인사 조치가 조금 아쉬움이 남으나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이게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이동이라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투톱 체제로 간다고 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으로서 역할이 조금 이게 벅찬 거 아닌가? 거기를 보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체 그림에서는 이번 인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이 재배치 하는 그런 인사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 생활 이후에 뭐 지방선거든 재보궐로 나가는 것은 또 그냥 정치적인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말씀처럼 어쨌거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대통령실 또 내부의 인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좀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같이 피플에 지금 올랐습니다. 먼저 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정성호, 임은정 정치적 의견 공개에 유의하라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직접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서신 보낸 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기자들 대단한데가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 올라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법무부 사이트에 떡하니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법무부 알림, 법무부 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걸 당부했다.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손에 꼽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한 이유. 사실 이문정 검사장 지난 8월 말쯤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에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권 지금 우리 장관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십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검찰 오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신 대통령에서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임은정 지검장 사실 그동안 이 관련해 검찰 내부의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지난 1일, 그럼 벌써 거의 이 9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벌써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창근 위원님 타이밍이 8월에 이문정 검사장이 얘기를 하고요. 이달 1일에 한 달 전에 그걸 공개적인 데서 질문이 오니까 또 지적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 근데 왜 또 한 달이 지나서 서신을 보냈냐라는 거죠. 저도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지만 네. 시간적인 타이밍도 사실 많이 지났고 네. 사실 이 부분이 다시 회상이 안 된다면 국민들 기억 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서신을 보낸 것까지 공개적으로 또 알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저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서막을 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차후 해봐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린 것 자체는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를 밝혔어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했는 것과 동부지검장으로서 본인에게 넘어온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향후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추측해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이창근 위원님은 아까 지금 뭐 탄핵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인사 마일리지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곧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문정 지검장. 그렇지 않고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막 알립니다에 서신 경고 보냈어요라는 얘기까지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스타일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인사 조치하는 거.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젠틀하게 네.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죠. 이게 뭐 서신으로 잘 모르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시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달씩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민을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됐고 그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업무 스타일이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날릴 때는 거기에 최소한의 다방면의 어떤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그 팩트 확인 뒤에 이런 그 서한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날린 거라고 보는데 이문정 검사장이 이거는 부적절했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참사 수준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대통령에게 이거는 사실 항명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에게도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사실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서 뭐 정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뭐 평론을 하거나 이럴 때 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제는 이문정 검사장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딱 결정을 하고 경고 서신까지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지금 뭐 인사 마일리지가 쌓여서 좀 고시야.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야라는 이런 취지는 아닐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인물을 좀 같이 가볼까요? 네. 이번엔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이제는 전 장관보다는 전 대표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한동훈 대표가 왜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얘기합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한동훈이랑 무슨 관계야? 여기 한동훈과 소통 지금 한컷 보이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컷이라는 온라인 정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소통하시려면 여기 가입하세요. 우리 같이 요 안에서 얘기합시다. 라는 이런 내용인 건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들이 있느냐 바로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지 자기 사진도 지금 올리고요. 저 거제에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올리고요.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작성자, 이게 회원 가입을 해서 질문을 올렸어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시는 강아지는 어때요? 레브라도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많이 키워봤어요. 뭐 길 가다 만져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일상 어릴 때 뭐 이랬어요. 강아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살짝 홍준표 전 시장의 그 청년의 꿈이 생각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명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을 직접 운영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은 저도 들어가 봤는데 모든 글에 답을 달지는 않더라고요. 특정한 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답을 네. 다는 그런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인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그러한 팬들이 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한 하루 이틀 정도 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네. 않은데 이것이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러한 커뮤니티처럼 정말 왕성하게 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은 단순한 팬카페를 넘어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또 정책에 있어서 건전한 그러한 비판과 건전한 아이디어도 집결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한동훈 전 대표만 칭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남는다면은 한계는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짧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것이냐.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어떤 이 규모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제 개인 판단이지만 사실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정치적 입지는 많이 취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금 강성 당원들, 지지층들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이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일일 알바생으로도 뛰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 투어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당에서 가지지 못하는 입지를 일반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만회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읽혀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느냐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성공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한동훈 전 대표 뭔가 이 원외 바깥에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민심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공할지 여부를 아마 이 많은 이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좀 지켜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